분열하는 세포, 세포 생식과 IVF 탄생, 재생산 같은 것은 없다. 두 사람의 아기를 가지기를 한다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포는 분열한다. 아마 세포의 한 사살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순간은 딸 세포를 낳을 때일 것이다. 모든 세포가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유령처럼 영구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분열함으로써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는 세포도 있다. 그러나 그 역은 참이 아니다. 모든 세포는 다른 세포로부터 나온 산물이다.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 개념상 동물의 세포 분열은 대체로 두 가지 목적이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 재생산으로 생산과 재생산. 몸에서 정자나 난자가 생성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재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기능이나 기관이 아니라 새 생물을 만들기 위해서 분열하는 것이다. 사람을 비롯한 다세포 생물에서 기관과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새 세포를 생산하는 과정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씨를 뜻하는 그리스어 미토스에서 나온 단어이다. 반면에 생식을 해서 저 새 생물을 위해서 체세포 분열은 군의관으로 있다가 군대의 환멸을 느낀 뒤에 생물학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찾고자 했던 독일의 군의관이 발견했다. 정신과의 아들인 발트 브레밍은 1860년대에 의학을 공부했다. 루돌프 비루어처럼 그도 군의관 양성대학교에 다녔고 비루어처럼 교육과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엄격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세포를 연구하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개는 세포획 안에 들어있는 실 같은 물질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프레밍은 동료인 빌렐름 폰 제안을 따라서 염색체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세포획 아니 그 안에 든 염색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중에 테오도 볼베리 또 워터소트는 염색체를 유전과 연관 지음으로써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유전 형질의 대물림을 염색체의 해부학적인 물리적인 대물림과 연결지었고 그럼으로써 유전자가 염색체에 들어있다고 파악했다. 염색체에 플레밍은 실 같은 염색체가 굵은 다울처럼 뭉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보았다. 그는 그 다울을 스카인이라고 불렀다. 이때 염료도 단단히 들러붙어 있었다. 현명 아래서 염색체는 짙은 남색으로 염색된 실타래처럼 보였다. 딸세포에는 염색체는 다시 천천히 풀려서 희미한 실 같은 휴지 단계로 돌아갔고 딸세포의 핵도 돌아왔다. 그래서 플레밍은 이 과정이 하나의 주기를 이룬다고 결론지었다. 실 같은 염색체가 뭉쳐서 스카인을 이룬 뒤에 갈라지고 이어서 휴지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식으로 이르는 다른 유형의 세포 분열도 있어야 했다. 도리보면 이런 유형의 세포 분열이 체세포 분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은 금방 이해가 간다. 초보적인 수학 문제다. 체세포 분열 때 그러려면 생식할 때 염색체 수가 어떻게 달라질까? 따라서 정자와 난자를 생성할 때는 염색체 수가 먼저 절반인 23개로 줄어야 한다. 그래야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46개로 회복된다. 감소에 이은 보건이라는 이런 유형의 세포 분열은 1970년대 중반에 테오도 버베리와 오스카르 헤르트비가 성계에서 관찰했다. 세포 분열을 통제하는 것은 뭘까? 그러면 체세포 분열의 차기적인 단계들을 목격했다. 먼저 이 주기를 아예 내버린 세포에서 시작하자 영구적 또 준영구적으로 휴지 상태에 있는 세포다. 지금은 이 단계를 지제로라고 부른다. 세포는 분열 주기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G1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 들어갈까 말까 생각하면서 세포 분열이라는 물에 발가락을 살짝 담그는 것에 가깝다. G1기의 세포는 현미경 아래서 눈에 보이는 변화는 거의 없지만 분자 수준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에 엄청난 변화가 진행이 된다.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도 복제된다. G1에 이어지는 단계는 독특하다. 염색체가 복제된다. 따라서 새로운 DNA가 합성된다. 이 일에는 에너지 집중 초점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야말로 아마 가장 수수께끼 같으면서 가장 이해가 덜 되어 있는 두 번째 휴지기인 G2이다. 마지막 단계는 M기. 2017년은 파울러스와 함께 네덜란드 평면을 타고 다녔는데 회전주기, 기계의 회전을 추진하는
각 풍속의 증감 이러니까 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성경은 기이한 자원을 제공했었다. 발견될 이유가 뭘까? 현대는 세포 주기에 저절한 줄로 탐색하다가 왜 사이클린 단백질을 발견하게 된 것일까? 단백질? 지금은 사이클린 단백질 하나가 특정한 CDK 단백질과 결합하여 활성을 띠게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세포 분열. 세포요법 전문가에는 논란을 많이 자명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들으면 깜짝 놀랄 사실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세포. IVF 중에서는 현재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기르는 사람도 많다. IVF에 도움 없이 낳은 자녀들이다. 사실 너무나 친숙해서 우리는 IVF 세포요법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지만 세포요법 유무에는 분명하다. 고대로부터 존재하던 인류의 고통적인 하나는 불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세포를 치료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이 기술이 처음 탄생될 때는 위태위태했다. 사실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바람에 거의 사라질 뻔했다. IVF의 탄생에 소환되었던 과학적인 원한, 사적인 경쟁심, 대중의 반대, 나아가서 의학계의 반대는 그 성공에 힘입어 대체로 사그라들었지만 이 기술은 처음에 격렬한 소동과 논란을 일으켰다. 체외수정이란 거지. 체외수정. 1950년대 중반 비정통적이면서 비밀스러운 성향의 콜롬비아 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인 셰틀즈는 체외수정을 통해서 사람 아기를 탄생시킨다는 계획에 착수했다. 그는 불임을 치료하고 싶었다. 자녀가 7명이던 그는 집에도 거의 가지 않고 연구에 매달렸다. 연구실에는 아주 그들은 의학과 여러 개의 시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셰틀즈는 배양 접시와 시험관에 실험을 했다. 기증자로부터 사람 난자를 채취한 뒤에 사람의 정자를 수정시키고 배열을 6일 동안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다가 셰틀즈의 경리에 기이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1973년에 그는 플로리다에 사는 존델 지오와 도리 지오 부부의 임신을 돕기로 했다. 생식생물학 분야, 특히 난자와 정자의 성숙과 세포 주기를 연관짓는 분야는 아직 유학기에 있었다. 세포 주기의 토대를 마련한 팀 헌트의 성계 연구는 수십 년 뒤에도 나올 예정이었고 폴러스와 리 하트웰에게 명성을 안겨줄 세포 분열 유전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다. 난자는 패트릭 스텝토의 환자들로부터 얻었다. 난자 기증에 동의한 난소 질환 환자들이었다. 스텝토는 맨체스터 인근의 안개를 덮인 쇠퇴하는 직접의 도시 올덤에 자리한 종합병원의 부인과 상담의사였다. 그는 특히 난소 복강경 검사에 관심이 많았다. 아리를 조금 절개한 뒤에 구부러지는 복강경을 넣어서 난소 주변 검사를 살펴보는 검사였다. 부인과 의사들은 몸속을 최선으로 치유하는 이 기법을 경멸하곤 했고 침습적 개복 수술에 비해서 부정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 의학학설대에서 제명한 부인과 의사는 오만하게 선언했다. 복강경 검사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난선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자 감옥하고 오만한 말씨의 스텝토는 일어나서 자신의 방법을 옹호해야 했다. 너무나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배안 전체를 살펴볼 수 있어요. 마침 로버트 에즈워즈도 그 자리에 있었다. 부인과 의사들이 스텝토를 비웃을 때 에즈워즈는 귀를 쩍 물렸다. 복강경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침습적인 수술을 통해서 얻은 난자와 달리 복강경 채취는 여성에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소정란을 자궁에 다시 착상시켜야 싶어 할 여성에게도 딱 맞는 방법일 수 있다. 에즈워즈 스텝토가 체외에서 성숙된 사람 난모 세포의 체외 수정 초기 단계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1969년 불행히도 이 실험을 수행한 진 버디는 저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과학계에서 여성을 배척하는 기존 관습을 따랐기 때문이다. 훗날에 에즈워즈 스텝토는 그녀의 기회를 인정하려는 시도를 몇 차례 했다. IVF는 버디 손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또 연구실에서 IVF를 통해서 사람 배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또 나중에 병원에서 최초의 IVF 아기를 받은 사람도
그녀였다. 그녀는 자신의 성과를 과학계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전에 1985년에 흑색종에 걸려서 겨우 39에 세상을 떠났다. 흑색종?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곧 대중과학계 의학계에서 대동소이 대소동이 벌어졌다. 모든 방면에서 곧바로 공격이 쏟아졌다. 일부 부인과에서는 불임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식이 건강과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생식을 못한다고 해서 병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역사관은 이렇게 썼다. 아마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당시 영국 부인과 의사들은 대부분 불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스테토는 유달리 예외적인 사람이었다. 인구 과잉과 가족 계획이 주된 관심사였고 불임은 자리와 극소수의 부적절한 미미한 문제이거나 심하게는 인구 억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이라고 치부되었다. 한편 종교단체는 사람 배아가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 호의 착상시키려는 의도로 실험실 배양 접시에 배아를 만드는 것이 사람의 자연적인 생식이라는 가정 신성불 같지만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학자들은 사람을 끔찍한 위험으로 내몰면서 했던 것이 잊지 못한 1940년대 나치의 실험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수정 초기 단계가 발표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의학계는 불임이 사실상 병임을 인정했다. 1972년 11월 10일 살바도르 약 25배의 작은 살아있는 배아세포 덩어리가 레슬리 브라운의 자궁에 착상이 되었다. 1977년 이 30살의 영국 여성과 남편인 조는 9년 동안 자연 임신을 위해서 온갖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 레슬리의 자궁관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난자가 정상임에도 난소에서 수정이 이루어질 자궁관이나 자궁으로 오는 길이 해부학적으로 차단되었다. 이 수술은 올돔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난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하여 에드워즈와 버디 방법에 따라서 성숙시킨 뒤에 좋은 의상자로 수정했다. 배아세포가 움찔거리면서 분열을 시작하는 모습을 맨 처음 바라본 사람은 버디였다. 말하자면 유리병에서 포착된 세포 태동이었다. 약 9개월 뒤에 1978년 7월 병원 수술실의 연구자 또 의사 정부 관계자가 발리를 틀림없이 모였다. 자정이 가까워져 무릎에 상과 쌓인 좋은 웹스터가 제왕절개로 여자아이를 받았다. 분만 과정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다. 스테프는 원래 다음날 아침에 분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전날 자정을 할 시간을 바꾸었다. 어느 정도 병원 바깥에 지인을 치고 있던 기자들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저녁 일찍 일어난 자진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나왔다. 연구진이 퇴근한다고 기자들을 믿게 하려는 정교한 속임수였다. 그는 밤에 몰래 병원으로 돌아갔다. 분만은 놀라울 만치 평범하게 이루어졌다. 웹스터는 이렇게 회상했다. 아기는 인공호흡이 전혀 필요 없었고 아기를 금지한 소아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혹시나 아기가 우리가 미처 간파하지 못한 입천장 걸림증이나 다른 어떤 사소한 장애를 지니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조금 했지요. 그랬더니 바로 이 기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댈 테고 그러면 이 연구 자체가 사실상 끝날 테니까 그래서 손톱, 눈썹, 발가락, 관절, 피부 할 것 없이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아기는 천사처럼 완벽했다. 웹스터에 따르면 떠들썩한 환영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아기는 로이즈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중간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의 조이였다. 다음날 아침 브라운의 탄생 소식이 언론을 장식했다. 다음 주 내내 모녀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와 수첩을 든 또 병원이 적치고 있었다. 그러는 로이즈 브라운은 기자가 이러고 그런 이들도 있었다. 타임은 7월 30일자에 로이즈 조이 브라운은 현재 43살이다. 어머니의 부드럽고 우덕한 모습과 아버지의 환한 웃음을 물려받았고 젓갈색 머리는 여자는 곱슬곱슬했지만 지금은 금발로 물들이고 곱게 피었다. 그녀는 운송회사에서 일하며 브리스톨 잉글에 살고 있다. 로버트 에즈워드는 이협적으로 2010년에 노벨상을 받은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10월에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에즈워드보다도 12살 연상인 스테프는 또 1988년에 사망했다. 그리고 랜드론 셔틀즈는 2003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세상을 떴는데 죽는 날까지도 자신의 IVF를 먼저 개발했으나 상면으로 인습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묻히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세포와 의학의 전환을 이룬다. 그리고 최소적인 의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세포요법에 속하긴 하지만 그 역사에는 독특한 점도 하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기술을 생명이 들여온 세포학이 아니라 생식생물학과 산과학 양쪽에서 일어나는 발전들이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상승 효과였다는 사실이다. 루이즈 브라이언의 탄생이 생식학의 재탄생을 알린 반면에 IVF 방법은 측면은 세포학의 재전생이 빠르게 옮겨가는 와중에도 다소 무덤덤하게 현상 유지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흥미롭게도 새로 개발된 약물은 이렇게 해서 단세포 접합자 단계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비회야로 발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회를 식별하는 일이 가능할까 해서 단세포 비화 중에서 약 3분의 1만의 배반부를 형성하므로 IVF 임상 성공률이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나온다. 찍은 영상을 거꾸로 돌리면서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변수들의 변화를 측정한 끝에 연구자는 단 3개의 인자만으로 배반부와 형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첫 세포에서 이 3가지 변수를 적용하자 배반부 형성을 올바로 예측할 확률이 93%, 쌍둥이나 새 쌍둥이를 임신함으로써 높은 위험을 안을 필요 없이 IVF로 배아 한 개만 착상시켜도 성공할 확률이 90%라고 상상해봐라. 또한 동시성 체세포 분열 간격, 세포 분열의 신뢰성이라는 이 척도들이 거의 30년 전에 파울러스 연구진이 혐오의 세포 주기를 해부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멍해질 수도 있다.